대개 부분은 그럼 다음에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퀘션이 있는 시대인데, 모르죠. 또 지난번처럼 로버트 벤츄리가 시골에 어느 조그만 건물을 줘서 새로운 시대를 갖고 프랭 기어리가 어, 그 해체 그 디컨스트럭셔니스트 그 해체주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마 어쩌면은 이미 새로운 건물이 어딘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은 이거로서 건축 포스트 모던 건축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아마 무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방을 연일의 가장 긴 강연이었지만 아무도 빨리 끝내라라는 재촉이 없이 아이고,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에 넋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뭐 신학적 언어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왜 이렇게 말장난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인문학 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풍찬노숙, 네, 죄송합니다. 사자성어 써서 들판에서 홀로 사시는 분이 없이 전부 다 나만의 공간, 내 방, 이렇게 집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한 아주 흥미가 극도로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 김성봉 목사님 갑자기 스크린 쉐어 하셔서 게임 프레스 이런 거 보여주시는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포스트 모던 건축 우리 헨리안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지금 중역으로 일을 하시는데 뭐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물론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별히 또 자크 데리다의 이 해체주의 디컨스트럭티비즘에 관한 어원 그것도 그걸 실증적으로 보여주셔서 그래서 모더니즘의 어떤 그 염증과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흥 그리고 해체주의의 뒤안길에서 지금은 생태 환경을 염려하는 인간 공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모더니즘이 끝난 날, 요거 제가 사실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모더니즘을 끝난 날 봤더니 사실은 날짜는 똑같았습니다. 네. 1972년 7월 15일. 근데 이제 우리 헨리 선생님이 오후 3시 25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찰스 쟁스가 말했어요. 그래서 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한 건물을 부적합으로 폭파시켜 해체한 날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다. 이렇게 책을 봤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썼으면 한 건물을 부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아유. 건물 하나 부신 걸 가지고 아니 어떻게 포스트 모던 시작과 그다음에 모더니즘의 종지부를 찍었냐 그랬는데 34개 건물 3천 세대를 폭파시킨 거네요. 그래요.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건축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네. 이렇게 남의 책들 세칸다리 소스 가지고 글 쓰면 이런 역기능을 발휘합니다. 자, 네. 여러분 서설이 항상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반응, 네, 여러분들 코멘트, 여러분들의 질문, 토론,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실은 마이크를 켜고 계신 분은 우리 정숙자 네,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네, 제가 말씀하세요.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목사도 신학자도 못한 것을 건축가가 우리한테 왜 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뭔지 아시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미 과거나 자기들의 설에 자기들이 정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삼으면은 거기서 또 헤어나지 못하고 건물을 하나 세워놓고 그것만이 좋다고 하고 있는 거가 같은 수준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건축가였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항상 만들어가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머물러서 내내 어딘가에 자기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나가야 할 방향도 잊어버리고 내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이런 특히 정신 세계까지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이 건축가들의 새로운 외침, 이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년 열성 학도인 우리 정숙장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 손에 책 하나 들고 있는데요. 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한국 여성 신학. 물론 뭐 이거는 이정배 교수님의 사모님 되시는 이은선 학자께서 쓰셨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한국 여성 신학의 새로움, 네, 창의성 이런 것들이 아주 주목받는 그런 아시아 신학 시리즈 9번으로 나온 책인데요. 아무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여성주의, 여성신학 할 말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수천 년간 억압받아왔던 목소리가 새롭게 탄생될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훈훈하게 정말 이 건축, 아키텍처 이거 건축은 사실 공간, 그러니까 입체 공간의 창조니까 거의 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뭐 우리가 미술 아까도 모마인데 모던 아트 뮤즘인데 정말 특이하게도 미국의 이 모마 모던 아트 뮤즘에서 세계 7명의 포스터 모던 아키텍처들이 모여서 전시했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근데 정숙자 목사님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 한마디 말씀해 주실 분은 목사님, 네, 네, 여성신학에 대한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여성신학도 디컨스트럭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미 서양에서 받은 여성신학을 그대로 받아서 이거 우리가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그건 오케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머물러 버리면 똑같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 세상을 살아왔던 소위 구조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성신학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여성신학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여성신학이라고 해서 이미 정해버리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뭔가가 특히 자기만 옳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만이 우리가 꽂히게 한다. 모세오경 같지. 이런 것은 이것이 진짜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정숙장 목사님 사실 고등학교 때 저희들이 그 말놀이를 하면서 이런 농담을 했어요. 데모하지 말자고 데모하자. 그다음에 국어 순화 운동 캠페인. 네, 이렇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국어 순화 운동하고 뒤에다가 캠페인 하자. 그러니까 여성 신학 자체도 끊임없이 변해야 산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그 정숙자 목사님 유일하게 여성이신데 다음에는 우리 이제 지성수 목사님의 그 마당발을 통해서 새로운 여성 신학자들 또 오셔가지고 이 선배 앞에서 또 여성 신학의 새로운 창의성을 좀 듣는 시간도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우리 경기 감사합니다. 양평 네네. 경기 양평의 김성복 목사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어, 아까 헨리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포스트 모던 이 건축 양식에 있어서 그 해체와 파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어, 해체와 파괴의 관점에서 이렇게 새롭게 모색을 해서 교회를 짓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뭐, 뭐 쉬운 답은 아닌데요.
아예 안 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꼭 있어야 되는가? 아, 글쎄요, 제가 오늘 저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듣는 거 보면은 저희가 사실 굉장히 넓은 걸 커버시켰는데 시간당 보면 중세에서 르네상스, 르네상스에서 모더니즘, 모더니즘에서 포스모더니즘. 그 매 시대의 그 변혁 때마다 굉장한 혁명적이고 진짜 개혁적인 아주 전혀 다른 아이디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또 세상과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글쎄 우선 뭐 시작부터 교회도 궁극적인 건축가들이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를 짓는 거 이해하고 가장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사람과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건축가의 의무죠. 어, 사실 건축가가 자기 아이디어를 그쪽에 그렇게 오버파링할 수는 없죠. 가능한 한 건축가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 사람이 가장 편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제 자신이 그걸 결정하기는 사실 힘들고 지금같이 교회가 변화했을 적에는 어쩌면은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숫자도 굉장히 줄을 뿐만 아니라 그 뭐 장다리타의 얘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화의 센터가 아니고 하나의 생각뿐이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호주는 뭐 호주 경우만 해도 교회가 뭐 무지장 많이 줄었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없는 사회가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면에서 안 짓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네, 우리 김성봉 목사님께 제가 짧은 또, 저 자료를 소개해드리면, 미국에는 사실은 그 바른스 앤 노블이라는 대형 서점에 가면, 그, Church in America 뭐 이런 정도의 책인데 각 주에 그 토양과 주변 문화와 전통과 어우러지는 이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보로 근데 그게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엄청나게 두꺼운 벽돌책인데 전 칼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술에 관심 있으니까 그걸 사서 보는데 뭐 노아의 방주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시카고나 뉴욕이나 또 저기 남미 문화와 가까운 그런 교회당 그래서 다양한 50개 주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 이미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 기행 한국교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원규가 썼습니다. 음. 근데 요 책에 보면 예, 제가 나중에 이제 소식을 올려놓겠습니다. 뒤에 한국의 사진들을 다 붙였어요. 예배당에.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거 뭐 한옥식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뭐 세계 50대 대형 교회가 다 있으니 한국 교회도 국적 없는 건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실험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원규라는 사람이 예배당 건축 기행을 했다. 요 책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건데 해니안 선생님 역시 급진적입니다. 예배당 건축 벽돌 건물 없어도 된다. 이런 아주 저희와 어울리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남양주의 김상재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실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편하게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뭐 모더니즘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고 해체주의 건물들 쭉 보이셨는데 제가 편하게 들었다는 것은 아무리 건축 디자인 양식이 바뀌어도 건축이 공간이라는 사실을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건 변함이 없어요. 형식만 바뀔 뿐이지. 예. 그래서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그 공간에 어떤 지배를 받는지, 그 공간에 의해서 멘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건 뭐 그 성격의 문제고 공간 자체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거든요. 또 건축이라는 의지 자체가 또 바뀌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또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음, 철학이나 신학 같은 데서는 이를테면은 아까 이제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축은 공간 창출이라는 사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 절대 명제를 사실을 막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학이나 철학이나 절대 진리나 이 담론들이 사실은 마음의 공간을 건축하는 하나의 심리적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그런 그 사고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이제 건축학의 맥락에서 상당히 재밌게 들었는데 그 점에서는 그래도 건축에서는 그게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재밌게 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한 번 또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는 역시 건축은 본질이 공간 창출인데 사실은 신학이나 정신분석이나 사람의 내면 세계도 사실은 결국은 공간 창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학이라든가 신앙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더 호기심이 생기고 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제가 이제 그냥 곁다리로 말씀을 저도 참견하면은 어, 미래에 이제 어떤 건물이 교회 건물이 필요하냐 말씀할 때 저는 이제 현장 사역자의 측면에서 이제 딜레마가 있거든요. 저도 한 3년 동안 장수 없는 교회를 했는데요. 안모교회나 피난 시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아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교회가 급격하게 쇠락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건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이제는 교회가 건물을 건축할 돈이 없어요. 이제는 이미 건축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능해지는 거지. 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경험으로는 뭐 제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할 생각 없지만 사람은 심리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이죠. 이를테면은 전쟁이 나면은 이기면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게 상대방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국가 상징물이거든요. 음, 근데 그만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마음이 사로잡힌다는 이야기가 되는 말씀이죠. 음. 그러면 이제 오늘날 건축 이후에 탈해체 이후에 교회 건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안, 장수 없는 교회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낸 교회가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 장수 없는 건물 없는 경물을 말하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고 또 그러면 현실에서 건물을 건축할 만한 또 자본이 없단 말이에요. 또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음, 이게 이제 그 길 없는 길에서 상당히 이제 고민이죠. 저도 네. 이제 어, 교회 미래를 생각한 한 사람 목회자로서 네, 뭐 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봅니다. 네. 예. 아유, 네, 좋은 감사합니다. 코멘트시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축가, 그러니까 음악가는, 음악이, 소리가, 음, 그렇죠. 본질이지. 본질이고, 건축가는 예. 스페이스고, 예. 그렇죠. 그림은, 화가는 이제 그림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은 그런 면에서 한정이 됐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음악 소리나 그림은 사실 그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과 그림사이에 느끼는 감정, 그것을 다루는 게 네. 그림이고, 건축가도 보이지 않는 스페이스를 다루는 게 제일 의무죠. 그러니까 고저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다고 봐도 되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들은 어떤 걸 다루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 키셨어요. 그리고 지성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마이크 킨 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헨리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아르헨티나라는 이제 나라로 이민을 와서 평생 동안 교회도 짓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건축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헨리안 선생님은 저는 이제 건축을 구멍가게 수준으로 아, 이렇게 평생을 했는데
헨리안 선생님은 하이퍼마켓이나 슈퍼마켓 수준의 그 정말 이제 모던한 건축을 하셨는데 그런 분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요. 아주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아, 다시 말하면 건축은 해결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신앙은 건축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신앙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은 건축가이시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교회를 한 4천 메타 정도를 지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민 와서 제 친구 가까운 사람이 전부 이제 건축가인데 그 아르헨티나 건축이 제가 와봤을 때는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 어, 40년쯤 전에요. 그래서 계속 건축가들하고 어울려서 그리고 짓고 고민하고 건축이 뭐냐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런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점이나 테마를 오늘 그 헬리안 선생님이 다 지금 해답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제 아, 생각을 이제 거의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교회가 건물이 있다든가 큰 것은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왜 지어줬느냐 하면은 교회가 있어야 이 자녀 교육, 결국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저는 이제 항상 그 꿈이 교회를 지어서 자녀 교육이 되고 또 늙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근처에 양로원도 하고 이래서 교회하고 병원하고 개인의 삶이 이래 융합되는 이런 걸 꿈을 꾸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이어서 같이 할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그까지는 안 됐는데 그러나 제가 싫어하지만은 교회는 지어줬어요. 왜 필요하냐?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어준 겁니다. 근데 헬리안 선생님 말씀도 건축이 뭐냐? 사람의 필요를 휴머니즘이다. 이제 그 문해부흥 이런 말 하니까 아주 저한테 와닿고 그 다음에는 한쪽으로는 저는 개인 사업으로 이제 구멍가게식으로 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한 6천 메타쯤 제가 어, 손수 지었습니다. 네, 지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건축을 할 때 기본 컨셉이 저는 이 10m까지만 짓습니다. 높이를요. 이 높이 지으면은 역시 그 건축비도 많이 들고 힘들고 낭비도 심하고 경비 많이 나가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제공한다. 그러니까 편리한 것, 예, 단순한 것, 그다음에 자연 이제 친화적인 거 해서 관광객이 오면은 편안하게 지내든가 아니면 사는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걸 돕는 것까지만 하고 그 외에 화려하거나 사치하거나 예술적인 거는 헬리안 선생님 같은 예술가나 잘하는 분들한테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걸 했는데 아마 이제 많은 그 부분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신앙의 문제라든가 무슨 이론 문제라든가 교리 문제라는 게 건축적인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 너무 그 위로가 됩니다. 시원합니다. 네, 시원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모든 이론은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건축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사람의 그 자고 먹고 이것이 필요한 생활 공간이 필요한 건데 돕는 식으로 하는 전체적인 걸 하면은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나서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하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제 생각이라도 슈퍼마켓으로 제 생각을 바꾸는 이제 이론하고 현실을 접선하는 연결하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거리 두기를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때문에 이제 거리 줄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신학문과 모던과 뭐 이게 다 해가지고 해결책이 오는 것 같아서 조금 이런 귀한 말씀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건축의 목표는 사실 문외한이지만 제가 그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축의 목표가 신학의 목표와 견주어 봤을 때 얼마나 현실적인가, 얼마나 실제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포스트 모던 건축의 시작,
그리고 모더니즘의 종지부를 찍은 몰락의 사건을 1972년 음, 7월 15일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는 음, 이 모던 신학의 함몰, 이게 사건이 1991년 10월 3일 음,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19차 총회 때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 신학의 입장은 감리교의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음. 홍정수 교수님께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네, 정말 노동법으로도 보장돼야 되는, 네, 신학교의 자신의 직위에서 완전히 정말 아, 뭐 고용에서 이게 뭐 배제되는, 아주 그 전문 용어로 배제죠. 출교되는 이런 굉장히 엄청난 역사가 왔는데, 정말 그 사건은 사실 역설적으로 포스트 모던 신학이 감리교의 신앙과 교리, 그래서 그 당시의 신앙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사님께서, 이정문 목사님께서 이 교리에 대한 철치 도그마틱에 대한 동의 자체가 신앙이었던데, 우리는 그런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한국 교회의 상징적인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교회가 이 모던 신학, 이 현대 번역 신학에 아직까지도 추종하고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기는커녕 더욱 반공주의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 글쎄, 예, 잠깐, 예, 죄송합니다. 네, 그 한 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일까요? 어려움은 뭐냐면은 사실 서양에서 모더니즘이 시작하고 그랬을 적에 한국은 일제시대였고 주로 또 늦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살 경우는 그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전에 또 갑자기 서양에서는 포스 모더니즘으로 가니까 이게 참 굉장히 컨퓨징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된 게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서양 같은 경우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그 시작과 끝이 과정을 다 겪고 그 새로운 시대의 포드 모더니즘을 옮겨갈 수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모더니즘을 거의 이해하려다가 갑자기 모더니즘이 끝났고 포스 모더니즘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그 시간이 연결이 되는 것이 억지가 되고 이해할 적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네, 아까 감사합니다. 정 저는 이제 목사님 요거 말씀하시는 신학적으로 옮기면 음, 자크 데리다가 사실은 이 이항 대립, 이분법적 대립 구조 음, 사이의 경계를 본인은 지우려고 굉장히 사상적으로 노력을 음, 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남성, 여성, 네, 음, 신성, 인성, 이렇게 그 이항 대립 구조에서 한쪽은 우위에 있고 하나는 음, 열등하고, 음,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열등한 것을 질서적으로 지배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음, 마땅하다.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는 사실은 현대의 로고 센트리시즘, 사실 여기 이제 로고스죠. 근데 음, 이게 이제 글로 기록된 말로 볼 수 있는데, 로고 센트리시즘이라는 것은 사실 진리를 인간의 언어 체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표현해내는 인간 언어 능력에 대한 확신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로고를 서양 사람 여성 신학자들은 여기에다가 더 조소를 넣어서 펠로고 센트리시즘, 그래서 이 남근 숭배 사상, 요거 남근 숭배 사상과 로고 센트리시즘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로고 센트리시즘이 오늘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데리다의 고민을 우리가 사실은 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영역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 요한복음의 로고스 신학, 로고스 기독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그래서 이 로고 센트리시즘이 한국 교회 강단이나 일반 성도들의 생각 속에 잠재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 역기능들을 발휘하는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때 네, 마이크를 안 켜고 잠깐요. 계시는데 우리 잠깐 호주의 제가 아까 김용재 정 목사님 아까 네네 말씀하신 중에 이상적인 이제 공간, 이상적인 뭐 이걸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건축의 목적이나 아니면 신앙이나 교리나 철학이나 모든 이론이 이상적인 것보다는 건축에 가장 이제 그 필요한 거는 사람이 잠잘 수 있는 거를 뭐 안 해주고 먹는 걸 해결을 안 해주고 사람의 그 무슨 뭐 이상을 말한다는 것은 참 이게 헛된 거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파타고니아는 좀 추운 지역입니다. 이제 많이 추운 데는 뭐 영하 한 20도 좀 내려가는 긴 겨울이 있는데 정말로 잠잘 곳이 없으면요 그 비참해요. 먹을 거 없으면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이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쪽에 하는 것이 이제 그 먼저다. 이제 이 아까 이상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필수적, 필요 불가결한 그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먼저다. 그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신학이다 이러면 정말로 여성이 좀 어느 정도 기본권이 보장되고 생활이 안녕 이런 쪽으로 좀 기본 치중하고 그 다음에 이상은 조금만 해서 우리가 화장을 한다든가 장식을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거는 수정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또는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이라는 말은 가장 인간적인 공간. 그러니까 뭐 그건 복지나 행복, 기본 그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 아름다운 또 뭐 여러 가지 언어의 한계가 있네요. 그런 최적합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건축이 아닐까 그런 그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여쭤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병선 목사님 마이크 키셨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해체주의는 뭐 이제 필요한 시대적으로 그 모던의 그 엄격함과 그 구획과 그 기능 중심주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서 어게인스트로서 어쨌든 이제 해체주의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 뭐든지 그 어떤 그 처음은 어게인스트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해체주의가 뭘 추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범주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체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거기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게 뭘까 하는 거에 대한 좀 말씀을 하나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그 스페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가우디의 이제 성가족 성당을 보면서 상당한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건축에 대한 상상력, 저의 어떤 선이해, 건축이라는 성당이라는 거는 이런 걸 거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그 건축물을 보면서 성당을 보면서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서 가우디의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나 가우디의 건축은 어떤 범주에 넣기가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헨리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예. 싶습니다. 그 가우디 거를 먼저 얘기하면요. 그 유럽에서도 그 아트나 그 건축의 학자랄까 이제 역사가들이 이 유럽의 건축을 보고 아트를 쓸 적에는 그 스페인의 문화를 유럽에 넣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나 그 스페인은 그 영향력이 그 노스 아프리카 쪽 그 문화 사라센 문화가 아니라 그 중동 그 문화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그 유럽 건축학자들은
스펜을 일부러 빼버려요. 그 정도로 가우디를 판단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 사람도 그 모던 초시대 때 그 자연에서 모티브를 많이 하고 그 르네상스 지난 후에 나중에는 인본주의로 들어가면서 모든 그 아트 오브젝트가 그 자연이나 그런 거 할 적에 어, 이 가우디의 건축을 많이 이야긴 하는데 그만큼 가우디의 포지션은 어디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은 서로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캐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 예, 사람을 디파인드 하기가 예, 그 정도고 그 그럴 것 아까 처음에 같습니다. 해체주의의 정의는 사실 뭐 지금 사실 해체주의도 많이 크리티즘을 받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다운주의 같은 것은 그 해체주의에서 누구나 그 그 메인 팀이었고 하지만은 그것이 개인주의에 너무나 치우치게 된다고 되고요. 또 해체주의의 또 하나 문제는 과학에 대한 과학을 너무 그 중요성을 이해를 못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그 해체주의는 이 모더니즘의 그 합리성이나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에 관해서 저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해체주는 해체해서 새로운 거를 갖자 그러지만 솔루션은 준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그 옵션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뭐 그 저 노만 촘스키 같은 미국의 언어학자라든가 또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 사람들은 해체주의에서 굉장히 크리티사이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오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 들었는데 저의 걱정은 좀 더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아닌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하나가 전 세계를 이끌지 않는데 사실 인간이 살면 그런 보편적인 보편성을 가진 진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해체주의자들은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당이나 옛날 고딕 성당처럼 축이 없어요. 메인 축이 없고 밸런스 같은 게 없고 서로 다 다루면서 각자의 펑션을 가진 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다양화죠. 다양화 그것이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모든 그 해체주의의 건물은 그 메인 씬이 없고 다양한 캐릭터의 펑셔널 스페이스가 여러 모형으로 공존하는 그런 건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그 문화의 흐름이 바뀌면은 다시 말해서 그 철학의 관점이나 인간의 밸류가 바뀌면은 건축도 또 바뀌겠죠, 그렇게. 근데 지금은 새로운 쪽을 찾고 있는 기회가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문제나 아, 그런 에너지 쪽 문제로 거의 해체주의가 끝이 가면서 새로운 그 시대의 건축과 사람들의 생각이 기대되는 그런 시대의 교차점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을 해드렸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는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해체주의 그렇죠. 자체가 네, 추구하는 목표는 네. 어떤 새로운 과거에 대한 새로운 시작, 음, 어떤 거대한 전환점의 계기를 만드는 데 해체주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음. 해체주의가 의미를 갖고 기능하는 건 한계가 있는 아니죠. 거다. 예, 그게 예, 안 예, 되겠냐 이제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호주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런 메인 씬 같은 게 없고 어, 물론 그 새로운 기하학이나 새로운 매테리얼이라든가 컴퓨터나 로봇에 의한 그 뭐 요새는 3D로 프린터로 건물도 짓고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 건물의 그 트렌드라든가 또 지금은 뭐 워낙 해체주의
건축에서는 각자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의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특이하고 건축가들도 작품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요, 그걸 더 인커러지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유니파이된 디렉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해결책에는 굉장히 불안한 시이기 때문에 또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대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글쎄 신학적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이게 물론 이제 건축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자꾸 이제 신앙과 신학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거나 통전을 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확정 거기에 대해서 요것을 해체하면 불확정.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월 그러면 내재. 근데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학에 대해서 신은 이런 분이다라는 너무나 초월적인 신관에 대해서 이제 니게이션, 부정. 그래서 이런 분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박스 안에 있는 신이다. 이건 신의 참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은 우리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부정하는 부정신학도 너무나 오랜 세월 초월만 강조했을 때에 폐해가 너무 컸을 때에 우선은 해체 그 난공불락의 신의 초월성 그걸 가지고 예정 뭐 운명 전부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아까 로고 센트리시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반드시 그런 신에 대한 부인 정도로 먼저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이게 부인이 너무 극단화됐을 때 결국은 동양적으로 우리가 밸런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균형이라는 게 뭐 이 포스트 모던 학자들이 얘기하는 단일가치, 유니 밸런스가 아니라 멀티 밸런스 정도는 돼줘야지 다시 우리가 유니 밸런스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뭐 김상재 목사님 급진 전통주의 그 레디컬 orthodox 자체가 문제가 다시 이전의 그 모더니즘에 있어서의 오소독스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소독스가 오소프락시스로 해방 신학자에 의해서 바른 실천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는데 레디컬 오소독스는 어떤 새로운 길을 우리가 보여줄 것인가? 뭐 저는 어, 결국은 항상 긍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는 해체주의의 긍정적인 순기능을 먼저 봐야지. 순기능이 아직도 펼쳐지기도 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의 역기능만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과거에서 한 발짝도 우리가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요 호주의 우리 헨리안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마이크 안 켜지시는 거 보고 브리즈번에 우리 김웅재 신부님 소환해보겠고요. 김웅재 신부님 말씀 좀 그래도 해주시고 끝나면 뉴욕의 헨리 씨, 우리 헨리 킴 목사님 오늘 나타나셨는데 마이크 한번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김웅재 신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즘에 자꾸 그 뭐 헤어스타일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해병대가 생각나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먼저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저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포스트 모던과 지금도 제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후기 모던하고 과연 초기 포스트 모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제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목소리로 올려주시죠. 목소리를 약간 목소리 올려주세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뭐 합리성, 이성 뭐 이런 걸 이렇게 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포스트 모던의 시작은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계속 그 숙제로 남고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건축에서야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아까 그 이제 그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건축물들을 소개를 하시면서 그 구겐하임 뭐 빌바오나 아니면 베를린이나 뭐 아니면 저기 뉴욕 그, 이제 그 미술관 그 건축물 같은 경우를 대표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건축물을 딱 보다 보니까 얼른 생각이 나서 제가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저 피터 게이라는 사람이 쓴 모더니즘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혼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피터 게이가 딱 그 건축 부분에 있어서 그, 어, 저 구겐하임 미술관 설계자인 저기 프랭 프랭크 게리. 라이트. 프랭크 라이트. 그 예, 사람 예, 예, 예. 뉴욕에 있는 거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프랭크 라이트의 건축 그 구겐하임 미술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책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그 피터 게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 어, 프랭크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작품들을 보고 이 사람이 내린 평가는 프랭크 라이트는 모더니스트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또 이제 저 콘서트홀하고도 관련해서 아까 저 LA에 있는 디즈니 콘서트홀 같은 경우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대표적으로 하도 그 콘서트홀 중에서는 너무 특이한 부분이라 이제 그 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또 한국의 경우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 그 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그 가세 형태를 띠고 이제 그걸 딱 보고는 사람들의 평가가 이건 포스트 모던 건축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도 혹시 예, 선생님의 그 견해는 어떠신지 예. 제가 우선 첫 번째 네, 그 후기 그 모더니즘과 초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실 저는 지금 아까 1975 뭐야 72년 뭐 7월 며칠 날 3시에 얘기든 전 사실 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이즘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네, 관심을 끌려고 사실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더니즘의 가장 아까 말씀드린 르꼬비즈의 그 사람이 불란서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한 모더니스트의 건축가지만은 그 사람이 날이 갈수록 끝에가 오늘은 사실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그 론셴 차플리라는 게 있는데 그 불란서에 있는 거 그것은 뭐 완전히 그 모더니스트 저 포스트 모던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건축을 하면서 자기 그 모더니즘에 대한 그 회의도 있고 모자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몇 년은 아주 포스모던 건축 같은 걸 미리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전 세계가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기계 이상주의를 했지만은 그 사람도 나중에는 이미 그 포스트 모던 색깔이 있는 그런 건축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이는 사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도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모더니즘의 테러를 벗어난 건 아니다. 변화는 있지만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는 큰 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하게, 좀 더 넓게 보면은 사실 그 서로 연결되는 게 많다고 그러고요. 한국에서 말씀하신 그 건물들은 뭐 남자의 그 머리에 그 갓 같다 그러는 것은 사실 포스모더니즘의 아이디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모더니즘의 아이디어는 항상
상상력을 불러주게 해주고 좀 더 사는 게 더 리치해지고 어디서 본 듯하고 그 반가운 그 어디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남자의 갓을 봤다든가 그런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기초적인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아까 그 오페라 하우스로 시니 오페라 하우스로 어떤 사람은 거북이가 넘는 걸 본다든가 그 예는 지가 많지만 아까 또 많이 안 보여드렸지만은 그렇게 그런 면에서 그리고 종로 그 뭐죠? 세종 그 건물도 옛날 한국식 그거를 하면서 이미지를 해주면서 그 광화문 광장에 있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어느 시대 건물이고 어느 시대라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느 정도 다 오버래핑 돼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시대를 강하게 더 우리들한테 주냐의 문제지 어느 정도의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고 그런 것은 흔히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답은 드렸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헨리 킴 목사님, 우리 뉴저지에 네네. 예, 우리 오늘 너무 제가 귀한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이 신학방이 오랜만에 아주 몰입하게 되는 그런 주제로 해주셔가지고,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러한 또 시대적인 사유의 그 해체주의까지 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교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5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그 예배당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걷고 그 다음에 서로 담화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그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씀 속에서 건축물 자체, 공간이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 모이는 자체가 공간이고 저희는 이렇게 서로 걸으면서 자연과 친화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는 환경과 관련된 건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네, 우리 헨리안 목사님 음, 제가 예. 일요일 날 뉴욕 가까운 데 있는 주립공원에 갔더니 몇 분이 이렇게 공원에 나와 계신다. 그래서 이거 인사드렸는데 교회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보니까 환상적인 그 공원에서 예, 뭐 설교, 뭐 찬양, 뭐 기도 이런 거 없이 앉으셔가지고 아주 진솔하게 모여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굉장히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2시간을 이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뭐 10분 정도 아니면 한 5분 정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막을 내리고 우리가 뒤풀이 담화 시간에 편안하게 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을 더 하셔야 될 분, 우리 뭐 지성수 목사님 아까 마이크만 켜시고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왜 또 헨리 안 선생님은 지성수 목사님의 오랜 지인이신데 같이 호주에서 또 많은 교감과 일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 헨리 안 선생님은 지성수 목사님이 이쪽으로 나타나라 그럼 계속 나타나 주시는 분 같아요. 아둘람에도 처음에 오셔서 강연도 해주셨는데 지성수 목사님 오늘은 아니, 뭐 뒤풀이 때 얘기할게요. 디프리로 넘어갈까요? 예, 목사님은 아마 공식적으로 녹화되는 것보다는 흥미진진한 디프리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니안 선생님 오랜만에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지난주까지 아팠거든요. 근데 아주 시원하게 포스트 모던 건축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신학의 목표나 신학의 이 포스트 모던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라는 굉장히 많은 통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26일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토론 오늘 여기로 공식적인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